데미안, 헤르만 헤세 지음, 김성화 옮김, 아니 출판사. 난 그저 내 마음이 스스로 원하는 걸 삶으로 옮기려 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하자면 훨씬 예전 시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전으로 돌아가 내가 가장 어렸던 시절로, 그보다도 더 이전인 나의 출생 시점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소설을 쓸 때 작가들은 마치 신이라도 되듯 누군가의 이야기를 완전히 철저하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신이 직접 이야기하듯 아무 막힘없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런 건 극소수 작가나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내 이야기는 어떤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기 이야기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는 나만의 이야기이며 한 인간의 이야기이다. 꾸며내거나 있을 법한 인간, 이상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 실제하며 유일무이한 살아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요즘 사람들은 예전보다 잘 모른다. 한 인간은 자연의 소중하며 유일무이한 창조물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총을 쏘아 대량으로 죽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유일무이한 인간 이상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정말 총알 하나로 저 세상으로 보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더 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세상 만사가 교차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 지점은 유일하면서 매우 특별하고 소중하며 주목받는 점이다. 단 한 번 그렇게 존재하며 결코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소중하고 영원하며 신성하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살아가면서 자연의 뜻을 실현하는 한 경이로우며 온 세상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다. 누구 안에서든 정신은 형상이 되고 누구 안에서는 피조물은 고통을 받으며 누구 안에서는 구세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오늘날 얼마 되지 않는다. 인간이 무엇인지 느끼는 이는 많다. 그렇기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죽어간다. 내가 이야기를 다 썼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죽게 될 것처럼 말이다. 인간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찾는 구도자였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 하지만 나는 더는 별이나 책 속에서 찾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서 연연히 흐르는 피가 가르치는 것을 듣기 시작한다. 내 이야기는 편안하지 않다. 꿈에낸 이야기처럼 달콤하지도 조화롭지도 않다. 이 이야기는 난센스와 혼란, 광기와 꿈과 같은 맛이다. 자신을 더는 속이려 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삶처럼 말이다. 인간의 삶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 가는 길이다. 또 그 길을 시도하는 일이자 좁다란 길을 어렴풋하게 스케치하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인간도 오롯이 자기 자신이었던 적은 없다. 그런데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열망하고 노력한다. 누군가는 탁하게, 누군가는 좀 더 선명하게, 모두들 자기 방식대로 그려가는 것이다. 각자 출생의 잔재와 태고세계의 점액과 알 껍데기를 죽을 때까지 들고 간다. 어떤 이는 결국 인간이 못되고 개구리로, 도마뱀으로, 개미로 남는다.
어떤 이는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물고기로 남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인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자연이 던진 존재들이다. 우리는 모두 탄생의 근원이 같다. 바로 어머니가 같다. 우리는 모두 시면에서 왔다. 모두 시면으로부터 어떤 가능성으로 내던져졌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뿐이다. 제1장 두세계. 내가 10살 적 소도시에서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겪었던 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한다. 물씬 그 시절의 향내가 풍겨와 아릿하면서도 기분 좋은 전율에 휩싸인다. 어두운 골목, 환한 집, 답, 시간마다 울리는 종소리, 사람들 얼굴, 쾌적함과 안온함이 은은하게 풍기는 방, 비밀과 유령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꽉 들어찬 방, 따뜻한 좁은 공간, 토끼 새끼와 하녀, 민간요법 약재와 말린 과일. 두 세계는 그곳에서 서로 뒤엉켜 요동쳤다. 두 양극에서 밤과 낮이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 세계는 아주 비좁았다. 사실 부모님만 있었을 뿐인 그 세계를 나는 잘 알았다. 그 세계란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름이었다. 그 세계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라는 이름이었다. 그 세계란 부드러운 광채, 분명함과 정결함이 있는 곳이었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차림, 바른 예절이 이 세계에 속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아침 찬송가를 불렀다. 여기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경축했다. 이 세계에는 미래를 이끄는 올곧은 선과 같은 길이 있었다. 의무와 죄, 양심의 가책과 참회, 용서와 바른 결심, 사랑과 존경, 성서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세계에 머물러야 했다. 미래란 그처럼 분명하면서도 정결하게 아름답고 질서 있는 것이어야 했다. 다른 한 세계는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되었으면서도 완전히 달랐다. 냄새도 달랐고 다른 말을 썼으며 약속도 요구도 다른 식이었다.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직공들, 괴담과 스캔들이 있었다. 거기엔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주정뱅이들과 날선 목소리로 싸우는 여자들, 새끼 낳는 암소, 쓰러진 말, 강도, 구타, 살인, 자살 사건 같은 섬뜩하고 유혹적이면서 두려우면서도 수수께끼 인 온갖 것들과 갖가지 사건이 있었다. 이 모든 아름답고도 끔찍하며 거칠고도 잔혹한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졌다. 옆 골목에서, 옆집에서 경찰과 불황자들이 돌아다녔다. 주정뱅이는 아내를 패고 저녁마다 젊은 여자들이 공장에서 떼거지로 쏟아져 나왔으며 늙은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주술을 걸거나 병이 들게 만들 수 있었다. 숲에는 강도가 살았으며 방화범은 경관에게 체포되었다. 강력한 두 번째 세계는 온 사방에서 진하게 뿜어져 나와 진동했다. 오로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우리 방만 빼고 온 사방에서 말이다. 그리고 그건 정말 좋았다. 여기 우리 집만큼은 평화와 질서와 평온이, 의무와 선한 양심, 용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게 정말 좋았다. 또 한 발짝이면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온갖 시끄럽고 날카로운 소리, 어둡고 폭력적인 것을 피해 어머니에게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참 좋았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건 두 세계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두 세계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집 하녀였던 리나는 저녁 기도 때 거실 문가에 앉아 맑은 목소리로 함께 노래를 부르곤 했다. 씻은 두 손은 말끔히 손질한 앞치마 위에 얹고 말이다. 그럴 적에
그녀는 완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우리의 세계, 밝음과 올바름의 세계 사람이었다. 그런 뒤 부엌이나 외양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해줄 때나 작은 가게에 있는 정육점에서 이웃 여자들과 싸울 때면 딴판으로 바뀌어 다른 세계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비밀에 쌓여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였고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가 그러했다. 분명히 나는 밝음과 오름의 세계 사람이었다. 나는 우리 부모님 자식이었다. 그러나 내 눈과 귀가 향하는 곳 그 어디든 그 세계와 다른 것이 있었다. 나 또한 다른 것 안에서 살고 있었다. 그게 자주 낯설고 불안했고 또 그 세계에서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느꼈다. 금지된 세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을 때도 있었다. 당연히 밝음의 세계로 돌아와야 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데도 곧잘 더 아름답지 않고 따분하고 황량한 세계로 돌아오는 것만 같다고 느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삶에서 나의 목표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되는 것. 그들처럼 맑고 정결하며 그들처럼 사려 깊고 정돈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까지 가야 할 길은 9만 리인데다 그곳에 도달하려면 학교에 앉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했다. 그리고 그 길은 항상 다른, 더 어두운 세계 옆을 비켜 지나갔고 그 세계를 완전히 통과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머물거나 아예 빠져버릴 수도 있었다. 탕하의 이야기에서는 늘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그것을 열광하며 읽었다. 그런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에게 선함으로 되돌아오는 것만이 구원이며 훌륭한 일이었는데 나는 그것만이 올바른 것, 선한 것, 바람직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그런데도 악당과 탕하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에 훨씬 더 마음이 끌렸다. 솔직히 실토해도 된다면 탕하가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귀환이 때로 퍽 유감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건 그저 일종의 이해감이나 가능성으로 감정의 밑바닥에 존재했을 뿐이었다. 악마를 상상할 때면 언제나 거리 아래편을 생각했다. 악마는 변장하거나 공공연히 본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큰 시장이나 여관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집에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누나들 역시 밝음의 세계에 속했다. 누나들은 근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더 가까워 보이곤 했다. 누나들은 나보다 더 선하고 예의 바르며 흠이 적었다. 누나들도 결점이 있고 나쁜 버릇이 있었다. 내가 보기에 심하지는 않았고 나와는 경우가 달랐다. 나는 악을 대할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누나들을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해야 마땅했다. 누나들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나중에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 보면 늘 나 자신이 나쁜 사람, 싸움을 일으킨 사람,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되었다. 누나들과 싸워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선함과 규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나들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거리의 불량배들과 나눌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 날씨가 청명하고 양심도 거리낌 없는 좋은 날에는 누나들과 놀면서 착하고 점잖게 행동했고 단정하고 품위 있는 내 모습을 보는 일이 꽤나 즐거웠다. 천사라면 그래야 했다. 천사야말로 우리가 아는 가장 훌륭한 존재였고 우리는 천사로 지내는 것이 사랑스러우면서도 멋지다고 생각했다. 크리스마스 때 들리는 것 같은 유쾌한 소리와 좋은 냄새, 행복에 쌓여서 말이다. 오, 그런 시간과 나날은 얼마나 드물게 찾아왔던지. 나는 여러 차례 그 좋은, 합당한, 천진난만한 놀이를 하면서도 어떤 격정에 휩싸였다. 누나들은 감당하기 힘들어했고 그로 인해 싸움과 불화가 생겼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나는 못되게 굴며 함부로 말했고
그런 행동을 하는 동안 스스로 버릇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에 대듯 뜨겁게 느꼈다. 그러고 나면 힘들고 어두운 후회와 회한의 시간이, 이어서 용서를 비는 괴로운 순간이 찾아왔다. 그러면 다시 밝음의 광채가, 갈등 없는 고요하면서도 고마운 행복이 몇 시간 몇 순간 지속되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는데 시장 아들과 삼림 감독 아들이 우리 반이었다. 이들은 가끔 나를 찾아왔다. 거칠었지만 선한, 허락된 세계의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평소 우리가 무시했던 이웃 소년들, 일반 학교 아이들과 가깝게 지냈다. 그들 중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내 얘기를 시작할까 한다. 10살이 간 넘었을 무렵 나는 한가한 오후에 이웃에 사는 두 소년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우리보다 덩치 큰 녀석이 끼어들었다. 13살쯤 된 힘세고 거친 소년으로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소년의 아버지는 술꾼으로 온 가족이 평판이 나빴다. 프란츠 크로머는 나도 익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두려워 그가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게 편치 않았다. 프란츠는 어른처럼 행동하며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애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따라했다. 우리는 앞장선 프란츠를 따라 다리 옆 강가로 내려가 세상의 눈을 피해 첫 번째 교각 아치 안으로 숨었다. 둥근 천장으로 된 교량과 느리게 흐르는 물 사이의 좁다란 강가에는 온갖 쓰레기, 유리 조각, 잡동사니들, 제멋대로 엉킨 녹슨 철사뭉치, 그 밖에 오물따위가 있었다. 사람들은 거기서 가끔 쓸만한 물건을 찾아냈다. 프란츠 크로머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그 주위를 샅샅이 뒤져 찾은 것을 그에게 보여줘야 했다. 프란츠는 그걸 호주머니에 넣거나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나비나 노쇠, 주석으로 된 물건이 있는지 잘 보라고 했는데 그런 물건들은 모조리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또 동물 뿔로 만든 낡은 빗도 집어넣었다. 나는 프란츠와 함께 어울리는 게 조마조마했다. 프란츠랑 어울리는 것을 아버지가 반대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프란츠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프란츠가 나를 받아들여 다른 애들처럼 대하는 게 기뻤다. 그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그날 처음 프란츠와 같이 있었는데도 그것이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여겨졌다. 마지막에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다. 프란츠는 물에 침을 뱉었는데 남자처럼 보였다. 그는 이빨 틈으로 침을 뱉어 원하는 것을 마쳤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잡다한 영웅담과 못된 짓거리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 나의 행동이 눈에 띄어 프란츠의 분노를 살까 두려웠다. 같이 있었던 두 친구는 아예 내게서 등을 돌리고 완전히 프란츠의 편이 되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이방인이 되었고 내 옷차림과 태도가 거슬린다는 걸 느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이며 점잖은 집 도련님인 나를 프란츠가 좋아할 리 없었다. 내 느낌에 다른 두 아이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모르는 척 내팽개칠 것만 같았다. 결국 순전히 두려운 마음에 나도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주인공인 엄청난 도둑 이야기를 지어냈다. 모퉁이에 있는 방앗간 정원에서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사과를 훔쳤다고 한 것이다. 그것도 일반 사과가 아닌 최고급 레네트와 골트 파르멘의 종 사과로 말이다. 순간의 위기를 피해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다. 이야기를 지어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기껏 지어낸 이야기를 금방 다시 멈추기 싫었고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두려워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나는 그 당시 한 명은 망을 봐야 했고 다른 한 명은 나무로 올라가 사과를 아래로 던졌다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사과 자루가 너무 무거워 절반은 자루에서 도로 꺼내놓아야 했지만 30분 뒤에 다시 돌아와 빼놓았던 나머지 절반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웬만한 갈채를 기대했다. 마지막에 가서는 스스로 달아올라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도취될 정도였다. 두 소녀는 입을 다문 채 가만히 기다렸다. 하지만 프란츠 크로머는 실눈으로 날카롭게 응시하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지? 그래, 진짜 확실해. 나는 불안에 숨이 막히면서도 고집스럽게 장담했다. 맹세할 수 있냐? 나는 너무 놀랐지만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말해.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말했다. 글쎄.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했다. 곧 그가 일어나 돌아갈 채비를 하자 기뻤다. 다리 위로 올라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급할 건 없어. 우리도 같은 방향이니까. 프란츠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는 유유히 걸었고 나는 감히 도망치지 못했다. 그는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갔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나는 대문과 두꺼운 노쇠 손잡이, 창에 비친 햇살과 어머니 방의 커튼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집에 왔다. 오, 집에 오다니. 얼마나 좋고 축복받은 일인가. 밝음과 평화로움의 세계로 돌아오다니. 나는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등진 채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프란츠 크로머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안마당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어두운 복도에서 그는 옆에 서서 내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니까. 나는 경악한 채 그를 쳐다보았다. 팔을 꽉 잡은 그의 소나기가 강철 같았다. 나는 그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혹 나를 두들겨 패려고 하는지 곰곰 생각했다.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른다면, 큰 소리로 다급히 소리를 지른다면 저 위에서 나를 구하려고 누군가 내려올 시간이 충분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난 포기했다. 뭐야? 원하는 게 뭔데? 내가 물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뭘 좀 물어봐야 해서. 다른 애들은 알 필요 없어. 그래? 알았어. 내가 뭘 더 얘기하면 되지? 나 올라가 봐야 해. 알잖아. 너도 알지? 모퉁이 방앗간 옆 정원이 누구네 건지. 프란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난 몰라. 방앗간 집 거겠지. 프란츠는 나를 팔로 휘감아 자기 쪽으로 획 끌어당겼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두 눈은 악의로 차 있었다. 그는 사악하게 웃었는데 얼굴은 잔인하면서도 힘이 넘쳐 번들거렸다. 그래, 꼬맹이. 정원이 누구 건지 나는 말해줄 수 있지. 난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사과를 훔쳐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정원 주인이 과일을 훔쳐간 게 누군지 말해주는 사람에게 2마르크를 준다고 했다는 것도 말이야. 세상에. 하지만 주인한테 아무 말 안 할 거지? 나는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가 느낄 수치심에 호소하는 건 허사라고 느꼈다. 그는 다른 세계 사람이며 그에게 배신이란 범죄가 아니었다. 나는 그걸 정확히 느꼈다. 이런 일에서 다른 세계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았다. 아무 말 안 한다고? 이봐 친구. 내가 무슨 화폐 위저라도 해서 2마르크짜리를 만들 수 있는 줄 알아? 난 가난한 놈이야. 난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다고. 그러니 2마르크를 벌 수 있다면 벌어야지. 어쩌면 주인이 돈을 더 얹어줄 수도 있고. 크로머는 웃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놔주었다. 우리 집 복도에서 더는 평화로움과 안정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나를 둘러싼 세계는 무너졌다. 그는 신고하려 할 것이다. 내가 범죄자라고 그 사실을 누군가 아버지에게 말할지도, 어쩌면 경찰이 올지도 모른다. 온갖 혼란스러운 공포가 나를 위협했고 온갖 추악함과 위험이 나를 향해 밀려왔다.
내가 결코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맹세까지 했다. 세상에, 세상에. 눈물이 솟구쳤다. 나는 거래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느꼈다. 절망적으로 호주머니를 뒤졌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시계가 떠올랐다. 오래된 은시계였는데 작동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계를 나는 그저 그냥 들고 다녔다. 나는 재빨리 시계를 꺼냈다. 크로머 들어봐. 날 신고하지 마. 그건 좋을 게 없다고. 너한테 내 시계를 줄게. 자, 봐. 아쉽지만 난 이것 말고 아무것도 없어. 가져도 돼. 은으로 만든 거야. 좋은 거라고. 약간 문제가 있지만 고치면 돼. 그는 희죽거리며 커다란 손으로 시계를 받았다. 나는 그 손을 보고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내게 깊은 적의를 품고 있는지, 그 손이 얼마나 내 삶과 평화를 움켜쥘지 느꼈다. 은으로 만든 거야. 나는 소심하게 말했다. 은이고 낡은 시계고 무슨 상관이야? 너나 고쳐 쓰시지. 그는 혐오스러워하며 말했다. 나는 그냥 가버릴까 싶어 불안에 떨며 그를 불렀다. 그래도 프란츠, 잠깐 기다려. 시계를 가져. 진짜 은으로 만든 거라니까. 정말이야. 다른 건 가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넌 내가 누구한테 갈지 안다는 거군. 아님 경찰한테 말할 수도 있지. 그 순경 내가 잘 알거든. 그는 차가우면서도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가려고 뒤돌아섰다.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건 안 된다. 그가 이대로 가서 일어날 온갖 일들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프란츠, 바보 같은 짓 그만둬. 그치? 너 그냥 장난이지? 나는 흥분하여 쉰 목소리로 간청했다. 아, 그럼 장난이지. 근데 너한텐 비싼 장난이 되겠는걸? 프란츠, 말하라고. 대체 내가 뭘 하면 되냐고. 뭐든 할게. 그는 가늘게 뜬 눈으로 나를 훑어보더니 다시 웃었다. 그가 인심 쓰듯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됐어. 너도 나만큼이나 잘 알잖아. 난 2마르크를 벌 수 있다고. 난 돈을 버릴 만큼 부자가 아니란 말이야. 알잖아, 너도. 너야 부자지. 그런 시계도 있고. 네가 그냥 2마르크를 나한테 주면 돼. 그럼 다 끝나는 거라고. 나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다. 그래도 2마르크라니. 나한테는 2마르크는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와 마찬가지로 가질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 방 옆에 작은 저금통이 있긴 했다. 거기엔 삼촌이 오셨을 때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얻은 10페니히, 5페니 동전 몇 개가 들어있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나이에는 아직 용돈이 없었다. 한 푼도 없어.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돈 빼고 뭐든 다 줄게. 인디언 책, 병정 인형, 나침반이 있어. 그걸 갖다 줄게. 나는 슬프게 말했다. 크로머는 뻔뻔하고 사악한 입술을 찔르기다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명령하듯 말했다. 헛소리 집어치워. 구질구질한 잡동사니는 너나 가져. 나침반이라니. 더는 열받게 하지 마. 알겠냐? 돈을 가져오라고. 근데 난 돈이 없어.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어쩔 수가 없다니까? 자, 내일 2마르크 가져와. 학교 마치고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리지. 그걸로 끝이라고. 돈 안 가져오면 두고 보자. 알았어. 근데 도대체 내가 그 돈을 어디서 받느냐고. 아, 제발 한 푼도 없는 걸. 돈이야 너희 집에 충분히 있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일 학교 마치고 보자. 그리고 미리 말해두지만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간 알지? 그는 무서운 눈빛으로 쏘아보고 또다시 침을 뱉고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 삶은 파괴되었다. 도망쳐 다시 돌아오지 말까?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을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떨지 똑똑히 떠오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맨 아래 계단에 주저앉아 불행의 몸을 내맡겼다. 그때 하녀 리나가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땔감을 가지러 바구니를 들고 내려오던 참이었다. 나는 위층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위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 격자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이런 물건으로부터 고향과 정겨움이 왈칵 밀려왔다. 내 마음은 그런 물건들에게 간절하게 인사했고 마치 돌아온 탕아가 옛 고향의 방을 둘러보고 냄새를 맡고 감사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더는 내 세계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밝음의 세계의 것이었다. 나는 죄의식에 가득 차 낯선 물결 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모험과 지은 죄에 얽혀 적에게 위협당하고 있었으며 위험과 불안,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질 좋은 사한 바닥, 문간 옷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거실 안쪽에서 나오는 누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사랑스럽고 정다웠으며 소중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더는 위안이나 안심이 되는 선함이 아니라 비난일 뿐이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으며 나는 그 유쾌함과 고요함에 들어갈 수 없었다. 나는 매트에 닦아도 떼어낼 수 없는 더러운 것을 두 발에 묻혀왔다. 우리 집이라는 세계가 몰랐던 그 그림자를 나와 함께 집에 들인 것이다. 이미 예전에도 나는 비밀이 얼마나 많았던가. 두려움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그런 건 오늘 나와 함께 이 공간에 들인 것에 비하면 그저 한낱 놀잇감, 장난거리에 불과했다. 운명이 뒤쫓아와 소나기를 내뻗었다. 그 소나기로부터 어머니 또한 나를 보호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알아서도 안 되었다. 내 범죄는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하느님 이름에 걸고 거짓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마찬가지였다. 내 죄란 이렇고 저런 것이 아니었다. 바로 악마에게 손을 내민 것 자체가 죄였다. 왜 나는 그들과 같이 다녔지? 아버지 말씀도 그렇게 잘 들은 적이 없으면서 왜 크로머의 말에 복종했지? 대체 도둑질 이야기는 왜 지어냈지? 영웅담이랍시고 왜 범행을 저지르고 으스대며 자랑했지? 이제 악마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고 적이 나를 쫓고 있었다. 한순간 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앞길이 계속해서 암흑 속을 향해 내리막길로 치달으리라는 끔찍한 확신을 느꼈다. 분명 내가 저지른 잘못은 또 다른 잘못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가 누나들 사이에 함께 있었던 것도 부모님께 드린 인사와 키스도 거짓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운명과 비밀을 숨기고 혼자 지고 가야 한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아버지의 모자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신뢰와 희망이 번쩍했다.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아버지가 판단하셔서 내린 벌을 달게 받아도 된다. 그럼 아버지를 내 편으로 구원자로 삼을 수도 있다. 자주 그래왔듯이 딱 한 번 속죄하면 될 것이다. 힘겹고 쓰라린 한 시간을 보내고 후회하며 어렵게 용서를 구하면 될 것이다. 그 얼마나 달콤한 속삭임이었던가. 그 얼마나 달콤한 꼬드김이었던가.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나는 혼자서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다. 어쩌면 나는 그때 갈림길에 서 있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나는 영원히 나쁜 세계의 인간이 되어 악한 자들과 비밀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의존하며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과 같은 인간이 되어야 할지도 몰랐다. 어른인 척 영웅인 척 했으니 뒷감당을 해야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젖은 내 신발을 보시고 야단을 치셨다. 나는 기뻤다. 주의를 끌어 아버지가 더 심각한 일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야단을 살그머니 다른 일로 연결시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느낌이 불꽃처럼 번쩍 일었다.
갈고리 바늘이 잔뜩 박힌 날카롭고 불길한 느낌이었다. 내가 아버지를 능가한다고 느낀 것이다. 나는 순간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데 대해 일종의 경멸감을 느꼈다. 장화가 젖었다고 야단치는 게 쪼잔하게 느껴졌다. 만약 아버지가 아신다면 말이죠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건 마치 어떤 범인이 살인에 자백해야 할 상황에 빵 하나 훔친 데 대한 신문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 불쾌하고 역겨웠지만 강렬하고 깊은 마력이 있었으며 어떤 생각보다도 내 비밀과 죄에 나를 꽉 올가매었다. 어쩌면 지금쯤이면 벌써 크로머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먹구름이 내 위로 몰려들고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어린애 취급을 당하는 동안 말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나의 체험을 통틀어 이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뇌리에 박혀 있다. 아버지의 존엄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어나고 내 유년 시절을 떠받치던 기둥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다. 누구든 자기 자신이 되려면 기둥을 파괴해야 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체험으로 우리 운명의 내적이고 결정적인 노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금이나 균열은 다시금 새살이 돋아 아물고 잊혀지겠지만 가장 내밀한 방 한편에서 그 금과 균열은 살아서 계속 피 흘린다. 나는 새로운 느낌이 바로 두려워졌다.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싶어 곧장 아버지 발에 키스할 뻔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죄할 수 없다. 그건 아이도 현자만큼 잘 알고 있고 깊이 느낀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무언지 생각해보고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 저녁 내내 거실의 바뀐 분위기에 익숙해지는데 골몰했기 때문이다. 벽시계와 탁자, 성서와 거울, 책꽂이와 벽에 걸린 그림은 말하자면 나와 작별했다. 나는 얼어붙는 심정으로 내가 사는 세계, 바르고 행복한 나의 삶이 이제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직시해야 했다. 그리고 어떻게 바깥 세상의 어둠과 낯선 것들 사이에서 양분을 빨아들일 새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았는지 절감해야 했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을 맛보았다. 맛은 썼다. 죽음은 곧 태어남이고 두려움에 찬 새 탄생에 대한 불안과 공포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기뻤다. 그 전에 마지막 연옥으로 저녁 기도까지 마쳤다. 저녁 기도에서 우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가 한 곡을 불렀다. 아, 나는 같이 노래하지 않았다. 하나하나가 쓰디 쓴 담즙과 독약 같았다. 기도도 같이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축원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길 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도 말이다. 그때 갑자기 경련이 일어 나는 자리에서 억지로 일어나야 했다. 신의 은총이 그들 모두와 함께 하지만 더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춥고 완전히 지친 나는 그곳에서 일어났다. 침대에 잠깐 누워있자 따스함과 안도감이 포근히 감싸왔다. 그때 내 마음은 불안함으로 또 한 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가 되어 지나간 일 주위를 전전긍긍하며 맴돌았다. 어머니는 평상시처럼 내게 잘 자라고 말했다. 어머니 발소리가 아직 방에 남아있고 어머니의 촛불 불빛은 여전히 문틈에서 빛나고 있었다. 지금 어머니가 다시 돌아온다면, 어머니가 뭔가 눈치를 채고 내게 입 맞추며 물어본다면, 기대고 싶을 만큼 다정다감하게 물어본다면 나는 울음을 터뜨릴 텐데. 그러면 목구멍에 걸린 돌덩이가 녹을 테고 어머니에게 안겨 터놓고 말할 텐데.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나는 위기에서 구출될 텐데. 문틈이 이미 어두워지고 난 뒤에도 나는 잠깐 동안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 사건으로 돌아와 나의 적과 대면했다. 그가 뚜렷이 보였다. 그는 한쪽 눈은 실눈을 뜨고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그를 쳐다보며
헤어날 수 없는 것들을 속으로 억누르며 참을수록 그는 점점 커지고 추악해졌다. 악한 눈은 악마처럼 번뜩였다.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옆에 붙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일에 대한 꿈을 꾸지는 않았다. 대신 꿈속에서 부모님과 누나들과 나, 이렇게 우리는 보트를 탔다. 휴일의 평화로움과 반짝이는 빛이 우리를 감쌌다. 한밤중에 나는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깬 뒤에도 여전히 행복의 여운을 느꼈다. 그리고 누나들의 하얀 여름 원피스가 햇빛 속에서 빛나는 걸 보고는 천국에서 홀로 돌아와 악한 눈동자의 적 앞에 다시 섰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가 서둘러 오셔서 늦었는데 왜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느냐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때 나는 안색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자 나는 구역질을 했다. 토하고 나자 몸이 한결 나아진 듯했다. 나는 몸이 안 좋을 때 아침 내내 누워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게 좋았다. 어머니가 옆방에서 청소하는 소리나 리나가 바깥 복도에서 정육점 주인을 맞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참 좋았다. 학교를 안 가는 날 오전은 뭔가 마법 같은, 동화 같은 게 있었다. 그럴 적이면 햇살이 방으로 들어와 놀았다. 학교에 있는 초록색 커튼으로 가린 햇빛과 같은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오늘은 별 감흥이 없었고 불협화음만 남겼다. 아,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그러나 그저 몸이 약간 불편했을 뿐이다. 자주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것으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등교는 면했지만 11시에 시장에서 기다리는 크로모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했다. 자상한 어머니의 태도도 이번에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부담스러웠고 괴롭기만 했다. 나는 도로 잠든 척하면서 골똘히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게 소용없었다. 11시에는 시장에 있어야 했다. 결국 나는 10시에 조용히 일어나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다시 돌아와 자리에 눕든지 오후에 학교에 가든지 해야 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계획이 있었다. 돈 없이 크로머를 만나러 갈 수는 없었다. 조그만 내 저금통을 들고 와야 했다. 저금통 안에 있는 돈이 충분치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턱없이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 액수는 된다. 아예 안 주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주는 게 낫고 그것으로 적어도 크로머를 진정시킬 수 있으리라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양말을 신은 채 어머니 방에 살그머니 들어가 책상에 있던 저금통을 들고 나왔다. 기분 나쁜 일이었다. 하지만 어제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심장이 마구 뛰어 숨이 막혔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 비로소 저금통을 보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숨 막히는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저금통을 여는 건 간단했다. 가는 양철살만 뜯어내면 되었다. 양철살을 뜯어내자니 괴로웠다. 처음으로 뭔가를 훔친 것이다. 그때까지 내게 훔친다는 건 사탕이나 과일을 몰래 집어먹는 정도였다. 내 돈이긴 하지만 지금 저금통을 훔쳤다. 나는 크로머와 그의 세계로 또 한 발자국 다가갔다는 걸 느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내딛는 한 발자국이 기가 막혔지만 달리 길이 없었다. 악마가 데려간다 해도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불안에 떨며 돈을 셌다. 저금통 안에 있을 때 짤랑거리는 소리만 듣고 돈이 꽤나 든 줄 알았는데 손에 쥐고 보니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65페니이었다. 나는 아래층 복도에 저금통을 숨기고 돈을 손에 꼭 쥔 채 집에서 나왔다. 예전에 문에서 나오던 때와는 달랐다. 위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환청이었다.
나는 얼른 그곳을 벗어났다. 아직 시간이 많았다. 무거운 마음으로 일부러 길을 빙 돌아 달라진 동네 골목길을 걸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름 아래로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집들을 스치며 나를 의심하는 눈치로 쳐다보는 듯한 사람들 사이를 지나 걸었다. 문득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가축 시장에서 1달러를 주었다던 생각이 났다. 신이 기적을 내려 나도 그런 걸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더는 기도할 권리가 없었다. 기도를 한 듯 망가진 저금통이 원래대로 돌아올 리도 없었다. 프란츠 크로머가 멀리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내 쪽으로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나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가까이 다가오자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눈짓을 했다. 그리고 슈트로기를 내려가 좁다란 다리를 지나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의 마지막 집 앞에 멈춰설 때까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그곳은 현재 공사를 하지는 않았다. 문도 창문도 없이 벌거벗은 건물이었다. 크로머는 주변을 둘러보고 문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벽 뒤로 들어가 자기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는 손을 쑥 내밀었다. 갖고 왔지? 그가 냉랭하게 물었다. 나는 오므린 손을 주머니에서 빼내 평평한 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마지막 5페니 동전이 떨어지며 내는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그는 돈을 다 셌다. 65페니이군. 말을 하며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 가진 건 이게 전부야. 너무 적지. 나도 알아. 그래도 이게 다야. 더는 없어. 나는 소심하게 말했다. 난 네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말이야. 자존심이 있는 남자 사이에도 룰이라는 게 있지. 나는 부당한 걸 가져가고 싶지는 않다. 알지? 이 푼돈은 도로 가져가. 깡그리 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날 상대로 애누리를 기대하진 않아. 그냥 낸다고. 그는 부드럽다 싶은 어조로 나를 질책했다. 근데 진짜 더는 없어. 그거 내가 저금한 돈이야. 그건 네 사정이고 아무튼 널 괴롭힐 생각은 없다. 너 나한테 1마르크 35페니 빚이 있는 거다. 그건 언제 받지? 아, 당연히 줘야지 크로머. 지금은 몰라. 아마 곧. 내일 아니면 모레에는 생기겠지. 우리 아버지한테 이 일을 얘기 못하는 거 알잖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널 해치려는 게 아니라고. 난 오늘 오전 중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어. 알지? 나 돈 없는 거. 너야 폼나는 옷 입고 다니지. 나보다 훨씬 맛있는 점심 먹지. 근데 아무 말 안 할게. 어찌됐든 좀 기다려보마. 모레 오후에 너한테 휘파람을 불 거야. 그땐 돈 제대로 가져와야 해.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는 휘파람을 불었다. 자주 듣던 소리였다. 그래, 알았어. 나는 말했다. 그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횡하니 가버렸다. 그건 우리 사이의 거래였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지금도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를 갑자기 듣는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그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그 뒤로는 끊임없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어떤 장소든 놀이든 일이든 생각이든 그 소리가 뚫지 못하는 건 없었다. 나는 그 소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게 내 운명이었다.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부드러운 가을날 오후면 꽃이 핀 우리 집 작은 정원에 자주 가곤 했다.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좋았다. 나는 어린 시절에 하던 놀이를 다시 하고 싶다는 특이한 충동을 느꼈다. 내 나이보다 어린 소년이 되어 아직 착하고 자유의 몸이며 때묻지 않고 어른들의 보호를 받는 아이가 되어 놀았다. 그러나 그 한복판으로
어디선가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언제나 그 소리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소리가 들려오면 소스라치게 놀라 하던 걸 그만두었고 공상도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면 나는 가야만 했다. 불쾌하고 더러운 곳으로 나를 괴롭히는 놈을 따라가 궁색한 변명을 하고 돈을 내놓으라는 추궁을 당해야 했다. 모든 건 기껏해야 몇 주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내게는 몇 년, 아니 영원히 계속되는 것만 같았다. 돈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리나가 장바구니를 놓아둔 부엌 테이블에서 5페니짜리 동전이나 10페니를 훔치는 게 고작이었다. 나는 크로머에게 번번이 욕을 먹으며 심하게 멸시당했다. 그를 속이고 그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나야말로 그의 돈을 훔쳤으며 나야말로 그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었다. 살면서 그때만큼 핍박받는 마음에 괴로워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때만큼 엄청난 절망감과 속박감을 느꼈던 적도 드물었다. 나는 저금통을 장난감 돈으로 채워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고 저금통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언제든 발각될 수 있었다. 나는 크로머의 거친 휘파람 소리보다 어머니가 조용히 내 쪽으로 다가올 때 더 두려웠다. 혹시 저금통에 대해 물어보려고 오신 건가 해서 말이다. 돈도 없이 그 악마 앞에 나타나는 일이 여러 번 생기자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했다. 나는 그가 시키는 일을 해야 했다. 그가 해야 할 자기 아버지 심부름은 내가 대신해야 했다. 아니면 어려운 임무를 주기도 했다. 10분 동안 한쪽 다리로 뛰기, 지나가는 사람 재킷에 쪽지 붙이기 같은 일이었다. 나는 여러 밤 꿈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했고 악몽 때문에 흘린 땀으로 흥건히 젖었다. 한동안 나는 아팠다. 자주 토하고 오한이 났으며 밤이면 신열에 시달리며 땀에 젖었다. 어머니는 뭔가 잘못된 걸 느끼고 나를 더욱 보살폈다. 어머니의 보살핌은 나를 괴롭게 했다. 신뢰로 보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한 번은 내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가 작은 초콜릿을 가져오셨다.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초콜릿이었다. 그때 나는 낮 동안 착하게 지내면 자기 전에 상으로 간식을 받았다. 지금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내게 작은 초콜릿을 내미셨다. 나는 너무 괴로워 고개만 저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곤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나는 이런 말이나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됐어요. 됐다고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어머니는 초콜릿을 침실 탁자에 올려놓고 가셨다. 다음날 어머니가 일전의 일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셨을 때 나는 모르는 척했다. 또 한 번은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다. 의사 선생님은 나를 진찰하곤 아침에 찬물로 목욕을 하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 시절 내 정신 상태는 일종의 창란이었다. 우리 집의 질서 잡힌 평화 한복판에서 나는 겁을 먹고 괴로워하며 유령처럼 살았다. 다른 사람과 같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었고 한 시간도 무엇에 몰두할 수 없었다. 자꾸 뭔가 물어보려 하시던 아버지께 나는 마음의 문을 닫고 차가운 태도로 일관했다.